이재명 대표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네네. 이번 주말이죠. 그 상속세 완화 예. 이것까지 또 꺼내 들었더라고요. 예. 우클릭한다 뭐 어쨌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예. 상속세 완화 뭐 이 부분은 상당히 사실 큰 이슈 아닌가요? 그렇죠. 예, 민주당의 상속세 완화. 이게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데 아주 많. 어떻게 보면 민주당 분들하고 더 접촉도 많이 했었고 사실요 여러분 뜬금없이 좀 던져보면 제가 접촉면이 뭐 우선은 정의당 분들하고 많았고 간접적으로 이제 민주당 분들하고도 이제 그다음에는 접촉이 많았었는데 민주당 분들이 끊임없이 상속세 완화하자는 논의 이슈들은 제기해왔던 분들이에요. 특히 민주당 내 경제 통들을 통해서 20대 국회 때의 몇몇 경제 통들 이런 분들이 같이 세미나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당시 상속세율 완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토론하고 하면 저도 이제 당시 시민단체 소속이었으니까 가서 얘기하고 하면은 상당히 민주당도 상속세 완화에 대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필요하다는. 그렇죠. 필요하다 내지는 유인.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라는 국회의원 전체 180명으로 뭉뚱그려지면 네.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상속세 완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식인데 그게 좀 전 웃기죠. 개별로 만나면 사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상속세 완화해야 된다. 요 맞아요. 네, 맞아요. 공감이 있는데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0대 국회 때와 인원 구성은 다릅니다만은 민주당에 지금 경제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고 예. 참 묘한데 경제통이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재선 3선은 못 가요. 참 묘하더라고요. 특히나 왜 또 그러냐면 약간의 진보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21대 때 이용우 의원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 괜찮게 활동하시는 분이었는데 예. 이분 공천도 못 받으셨잖아요. 카카오 대표셨나요? 예, 카카오 예. 대표 출신에. 그리고 박용진 의원 뭐 이런 분들도 민주당이요. 특히 삼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재벌에 대해서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없어요. 그나마 21대 때 이용우 박용진 의원 정도였었는데 아주 뭐랄까요. 동물적으로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예, 정말 추잡하리만큼.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테이블 머리 맞대고 논의해 나가자고 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꺼내 든 거죠 이번에. 오늘 속보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실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쌍따옴표로 상속세 시정 세금 감면 아닌 증세 막자는 것. 이거 이해되세요? 어떤 의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김경률 플러스 5는 마이너스 5가 아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5 가로 닫고는 플러스 5잖아요. 예. 이재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플러스 하자면 자기가 내놓은 내가 말한 착한 상속세 시정 조치라고 하는 것은 세금 깎자는 게 아니라 증세를 막자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말인지 손지. 내야 되는 세금을 안 내게 하는 거니까 감면이죠. 그렇죠. 네, 맞죠. 예. 맞죠. 단순하게 말하면 지금은 상속세 공제 한도가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가끔 우리 회계사들끼리 쓸데없는 농담으로 상속세 내게 할 정도의 재산이 없으시면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한테 잔소리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 하는데 재산이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상속세 걱정을 아예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10억이 넘으면 이제 상속세를 내는 건데 그걸 18억으로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와 같은 조치가 있으면 가장 혜택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짧게.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에서 18억을 올리면 누가 가장 혜택 보는 건지. 1번 10억 미만의 사람, 2번 10억과 18억 사이에 있는 사람, 3번 18억 이상인 사람, 4번 그냥 기분 좋게 한 뭐 100억 이상인 사람. 누가 가장 금액 이펙트가 클까요? 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은.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지금 이재명은 2번이 가장 혜택이 있다고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 이제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집 팔아야 되는 부담 없이 상속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 이재명이 강조하는 것은 10억과 18억 사이. 아까 제가 사지선다해서 2번이거든요. 제일 이익 보는 사람들은 4번이죠. 정리하자면 1번은 여러분 기존에도 상속세 안 냈는데 답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2번은 10억과 18억 사이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12억짜리 아파트다. 사실은요 여러분 12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거의 세금 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15억 가지고 있다. 생각만큼 세금 안 냅니다. 시가 18억짜리 별로 안 내요. 뭐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한 세금을 1억 2억 안 낼 수 있겠죠. 맥시멈으로 잡아도. 2번 구간에 있는 분들은 1억의 세금을 안 내시는 겁니다. 예. 3번 구간 18억 이상의 사람들 대충 아까 2번 구간이 1억이라고 한다면 대충 막 평균적으로 2억. 그런데 아까 100억 이상의 부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 8억 정도 한도가 올라가면 4억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4억이죠. 그 3번 분들도 뭐 기분은 좋으실 텐데 결국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부자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간다. 그렇죠. 이런 말씀. 이게
진심이냐 뭐 이 자체도 특히 여당에서는 많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어쨌든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짚어주셨고 뭐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한다 이런 논란도 있지만 또 좌클릭도 했다가 우클릭도 했다가 좌우 뭐 깜빡이라고도 하죠. 이번에 또 추경을 민주당이 35조 규모로 하자 이렇게 예.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13조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맞아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로 예. 이렇게 들어간 거죠. 사실상 이게 철회한다고 했었던 전국민 지원금 아니냐. 맞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그거 보고서도 기함을 한 건데 이게 참 문제인데 지금 2025년도에 이번 추경과는 상관없이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예를 들면 경기도만 해서 얼마냐면요. 4조 원이거든요. 경기도만 4조고 예를 들어서 화성시만 또 5천억이에요. 아, 특히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곳에서는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해서 이게 상당히 많은 규모가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경기도가 4조이고 화성시 기초단체장치가 5천억이면 제 생각 못해도 한 2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아. 연간 이미 추경과는 상관없이 20조 규모의 지역화폐가 발행이 됐고 예. 거기에 추경에서 얼만큼의 지역화폐를 하겠다라고 하냐면 인당 5천만 원씩 해서 12조 5천 정도를 지역화폐로 뿌리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조 원가량의 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포함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2조가 아닌 게 이게 뭐냐면 지역화폐는 결국은 제가 이 단어 한번 만들어봤는데 짝퉁화폐거든요. 결함 있는 화폐거든요. 전 앞으로 이 말을 쓸게요. 여러분 지역화폐 가지고 여러분 자식의 등록금 못 냅니다. 세금도 낼 수 없고 세금도 우리 많이 있죠. 이 영사업자들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요. 아마 뭐 결국은 결함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지역화폐 10만 원을 발행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 PD님 지역화폐 경기도 지역화폐 10만 원에 사가세요 하면 바보가 아니면 안 사가죠. 네. 9만 원에 사가세요 해야 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함 있는 화폐 오늘부터 밀고 싶은 건 이제 짝퉁 화폐인데 할인 발행을 해야 사가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이거로 10만 원짜리 지역화폐 9만 5천 원에 팔게요. 이 할인율이 되게 일반적으로 5% 10% 이렇게 되거든요. 할인율이 10%라고 하면 2조가 투입되면 얼마 발행할 수 있나요? 20조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20조만큼의 화폐를 발행하면서 이거를 18조에 파는 거니까 예. 그걸 2조를 세금으로 몰아넣는 거죠. 5%면 어떻게 돼요? 40조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네. 아까 말한 12.5조하고 지금 말한 40조 혹은 20조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40조 안팎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20조하고 지금 40조하고 이와 같은 짝퉁화폐를 60조를 발행했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소비를 했을 때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옷을 사고 이게 국세청의 세원으로 포착이 되잖아요. 네. 포착이 돼야 그게 부가가치세도 가져올 수 있고 소득세도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세수가 튼튼해지고 국가 재정이 탄탄해지는데 이게 이제 현행 정부 때 정말 잘했어요. 저도 그때 막 비아냥대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잘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모범적인 국가 중에 하나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역화폐는 세수 포착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가끔 현금 결제 시 10% 할인 설렁탕 10,000원, 현금 결제 시 9,000원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현금 결제. 그렇군요. 건별이라고 하는 게 현금 결제. 이제 사각지대네요. 이건요 예수님도 모르고 부처님도 모르고 국세청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고 알 방법도 없고 요지는 뭐냐면 지금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지역화폐 매출이 세 가지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카드 방식은 여기 나왔지만 BC 카드 이렇게 실물 카드를 가지고 되는 거죠. 실물 예.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류 예. 종이로 실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화폐 종이로 지역화폐 종이가 또 나오는 게 세 번째는 앱. 지금 문제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국세청이 포착하는 방식은 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얼마든지 예. 기류나 아니면 QR코드 예. 결제를 했을 때 자 그러면 탈세 말하자면 탈세 이게 탈세죠. 예, 예. 탈세죠. 자 60조인데요. 전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2024년, 2023년 지역화폐 매출이 있는데 각 방식의 비율이 얼마인지 여러분 이건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지역화폐 쓰시는 분들 중에 이 방식 있나요? 저 어디에서 한번 얼핏 봤던 것 특정 지자체에서 이거 제가 봤을 때 10%도 안 될 것 같아. 거의 이 방식이겠죠. 혹은 이 방식. 네. 이 두 개 방식은 지금 포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비유해 보자면 60조 매출이 있는데 그 중에서 50조 정도는 누락이 돼 버린다는 거죠.